정권 교체는 55.6%, 정권 연장이 38.5%입니다. 그래서 무려 17% 정도로 정권 교체가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요, 국민의힘이 40.0, 민주당이 29.4.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최대한의 이 편차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추가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이 대결, 구도에서의 비율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둘 다 이재명이를 이깁니다. 윤석열은 43.1대 37.0이고요. 그리고 홍준표는 38.2대 이재명은 35.6입니다. 굉장히 이 편차가 이제 많이 나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9.7%, 중도에서 9.4%, 여성에서 6.9%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홍준표와 이재명이는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윤석열과 홍준표의 경우 이낙연이도 무조건 다 이깁니다. 윤석열은 42.7대 이낙연은 28.5, 홍준표는 39.6대 이낙연이 29.0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천대유,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요, 이거는 특검이나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권에서도요, 이 특검과 그 다음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이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장동 사태가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면 커졌지 약해질 가능성은 작아요. 더군다나 이제 경선이 민주당의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선 국면에서는 어차피 이재명하고 둘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선이 끝나면 대장동 의원의 디귿자도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폭발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어차피 이게 하루 이틀 끝나지 않잖아요. 검찰 조사만으로도 이것이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본선에 들어갈 수도 영향이 커질 수가 있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거는 뭐 내년 3월 대선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온갖 거리 특검을 갈 경우에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허위검 특검만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 수사를 너무나 늦게 시작해갖고 증거인멸이 다 됐기 때문에 김경수 유죄로 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사법부 재판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많은 이 불안 심리가 있었고, 이 비판론이 커졌지만은 과연 이 비판적인 측면들이 유죄 판결로 끌어낼 것이냐. 예, 이렇게 우려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특검에 넘어가서 김경수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장동 사건도 특검에 넘어가면 이게 말하자면 럭비볼이에요. 이 어디로 뛸지 몰라. 이러니까 이 여권에서는 끝까지 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핵심적인 의혹이 뭐길래 이렇게 여권이 벌벌 떨면서도 절대로 특검과 국정조사는 막느냐. 이 압축해 보면요, 여러 이 의혹 보도 매체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왜냐면 이 개발 이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577억 원을 벌어가는 거고, 3억 5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3,463억 원을 벌어가는 이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4,040억 원을 벌어갔어요. 그러니까 4억을 투자해갖고 4천억을 벌어갔으니 1,000배가 넘는 이익금,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익금 중에 하나가요, 지금 오늘 지금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노컷뉴스가 맨 먼저 보도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쫙 퍼지고 있어요. 뭐냐? 곽상도 의원 뭐 다닌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우리 아들 뭐 250만원 나중에 뭐 한 300몇만 원밖에 안 받았다. 뭘 시비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노컷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곽상도 아들이 배당금 받은 게요 50억 원이 된다. 이렇게 폭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에서 지금 야권 후보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러면서
이 곽상도의 아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게 물타기 작전으로 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개발 이익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이 심사 과정에서의 뭔가 이 편향적인 그런 심사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률자문단이 지나치게 호화 법률자문단이고 이 고문료도 너무 세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개가 가장 큰 의혹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을 하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다, 정치적인 소모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까지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개발 이익 이 몰아준 거와 관련해서 쭉 보면은 무려 이 개발 이익이요, 지금 나오는 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배당금 중심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분양 수익이 과연 얼마 있느냐, 여기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당 수익이 5천만 원 갖고 투자해가지고 화천대유가 577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당 수익이 총 합치면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거를 다 합치면은 4,040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분양 수익이 지금까지는 별로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분양 수익을 어느 정도나 벌었느냐, 분양 수익이요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려 분양 수익이요, 최근에 받은 이 분양 수익까지 합치면은 무려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 수익 3천억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화천대유가 받은 이 블록이 5개 블록이 됩니다. 총 5개 블록이 돼요. 12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을 받았는데, 이 5개 블록에서 받은 이 분양 수익 중에 아파트를 공급한 곳이 4군데예요. 이 아파트를 2018년도 12월부터 4개 단지를 분양해가지고 2,352억 원의 수익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1개 단지는 이달 16일 날 분양을 했어요. 이거는 연립주택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주택 분양금하고 2개를 다 합치면은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2,352억 원은 4개 단지 아파트에서 벌은 돈이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에서 벌은 돈은 650억에서 700억 정도를 벌은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 수익이요 3천억 정도로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4,040억 원을 벌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즉 577억 원의 화천대유만의 배당금, 그 다음에 천화동인의 배당금이 또 3,463억 원, 이 2개를 합쳐서 뭐 대충 4천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4,040억 원. 자, 그런데 분양 수익이 3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은 7,040억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이게 총 4천억 원, 4억, 이게 5천만 원 플러스 3억 5천만 원, 3억 5천은 천화동인에서 투자한 돈이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만이 투자한 거는 5천만 원. 그러면 이게 4억이잖아요. 4억을 투자해가지고 7,040억을 벌어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총 4억에서 4억을 투자해서 4,040억 벌은 걸로 돼 있었는데 1,100. 그게 아니고 분양 수익을 여기다 추가시키니까 7,040억을 버는 겁니다. 이것이 의혹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구조를 지금까지 유동규가 땄다, 이 실무진의 반대, 민간업자한테 너무나 수익이 집중되면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무진이 이 버럭 화를 내가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연구 파트를, 수익구조를 짜는 부서를 다른 부서까지 옮겨가면서 짠 사람이 유동규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동규가 도대체 이재명을 의식해서 짰느냐, 아니면은 이 김만배라고 하는 화천대유 실소유주 때문에 그렇게 짰느냐, 아니면은 천화동인의 이 투자를 하는 이 천화동인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남욱 변호사하고 짜고서 이런 수익구조를 짰느냐, 이것이 의혹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도 수익, 아주
대박형 수익 구조를 짜게 된 이 배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수사의 초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핵심 의혹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된 것이 지분 1%를 투자해가지고 화천대유가 지분 1%잖아요. 대장동 택지의 30%를 받았어요. 이 받게 된 거. 그래서 싸게 수익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의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다 아주 슈퍼 이익 구조를 만든 의혹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 심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고속으로 심의를 하게 됐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2015년도에 3월 27일 날 심의를 했는데요. 이 화천대유는 그로부터 딱 3월 26일 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접수를 받았는데 화천대유는 이 3월 26일 날 접수 받기 일주일 전에 급조를 했어요. 누가? 김만배 경제지 기자, 머니투데이 기자가 26일 날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일 날 접수를 했는데 27일 날 낙찰이 돼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 중에 5명 중에 4명이 유동규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 전현직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심사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얼마든지 지침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거 화천대유 알지? 화천대유 들어가 있는 회사가 어디야? 성남의 뜰이지. 성남을 뜰로 넘겨.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 심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외향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왜 유동규와 가까운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됐는지,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1조 5천억짜리 사업인데 1조 5천억짜리 사업을 단 하루 만에 이 성남의 뜰에다가 왜 넘겨줬느냐. 그래서 이 성남의 뜰 넘겨줄 때 지금 이유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산관리 회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 회사가 포함되도록 이 조건에, 이 자격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자산관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컨소시움은 딱 성남의 뜰,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 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관리공사를 집어넣고 그것을 알고서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공사를 급조해갖고 넣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심사 과정과 심사 자격, 자산관리회사를 어떻게 해서 넣은 건지, 이런 것도 두 번째 의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호화 법률고문단, 이거 박영수, 그 다음에 권순일, 그 다음에 이경재, 최순실 사건 변호인, 그 다음에 이 강검사,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이런 이 초호화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얘기한 바로는요,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따르면 고문 변호사가 30명 정도에 달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문 변호사, 실제로 이게 동아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만배 씨 제안으로 누구냐면은 지금 이경재 씨 같은 경우도요, 권순일이도 이 김만배 씨 제안으로 고문 변호사 역할을 제안받고 가게 됐다, 수락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최순실 씨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도 똑같아요. 김만배 씨 제안으로 갔고 고문료는 상당히 높게 지금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수, 권순일,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 강찬호 전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가 일부 법조인에게 고문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약 30명 규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본금이 3억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가 30명 정도의 초호화 고문단을 꾸릴 정도가 됐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혹도 특검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수사 대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핵심 의혹.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고도의 수익을 가게끔 구조를 짜고 있다는 이 의심점, 그 다음에 심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의심점,
세 번째로는 초호화 고문인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 요인. 무슨 불법이 있길래 이렇게 호화 고문인단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혹 사항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SK그룹과의 관계도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SK의 최 회장의 여동생,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 키넨파트너스 이사장이 천화동인 4호 여기에 40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 투자하게 된 것은 남욱 변호사 얘기를 듣고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 남욱 변호사는 1,007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서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를 갖다가 키넨파트너스 사람이 만나서 직접 만났고 또 최기원 이사장도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수익성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듣고 확신이 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서판기로 통하는 터널 하나만 뚫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수익에 대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넨파트너스는 201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식음료, 호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이런 사업에 투자를 놓은 회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최기원 이사장은 본전도 못 거지고 이자 정도만 조금 챙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금으로서는 남 변호사가 소유했던 천화동인 4호 특정금융 신탁을 담보로 받고 투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고 지사를 통해서만 알게 됐다. 그리고 이 SK 최태원 그룹 직간접 관련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곽상도 의원은 그거는 아들과 회사의 관계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관련이든 자기 아들 관련이든 파헤쳐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대학에서 이 아들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도시하고 부동산 개발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5년도 6월부터 화천대유에 입사해가지고 대리로 근무를 했고요. 보상팀에서 일을 해왔고 지난 3월 달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50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노컷뉴스가 보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요, 화천대유 측에서는 그거는 합법적 절도를 통해서 지급한 퇴직금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 액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보통 회사에서 이만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있었느냐, 회사가 벌었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이 곽상도 의원은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 50억 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배당금을 받은 거, 퇴직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에 투자했다가 사실상 배당금으로 성격으로 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은 투자를 했으면 진작 다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이미 곽상도 의원 본인은 동의했다. 특검을 하다 보면 아들과 관련된 부분도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 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곽상도 아들이 6년 근무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사 보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곽 의원이 밝힌 이 아들 이 봉급과 관련해서는요, 2015년도 7월 단일 때부터 약 2018년도 2월까지는 월급을 233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3월부터 9월까지는 333만원,
그리고 인지 알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사실상 잠적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엄청난 비리 규모에 걸맞게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도 정말로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면서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을 주도했다라고 평가받는 바로 유동규 씨이죠. 그런데 그 유동규 또한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었죠. 뿐만 아니라 천화동인의 소유자로 알려진 변호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금 사라지고 잠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우리가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두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김만배고 나머지 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이고 누구만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냐?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대표인 이성문 씨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입장도 뭐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스스로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이성문 대표만 지금 불러다 놓고 조사하고 있죠. 자, 그런데 드디어 침묵을 깨고 유동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왜 하필 유동규는 지금까지 잠적하고 있다가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바꿨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등장한 것일까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지금 위험한 사안이라는 거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처음 터졌을 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아닌가? 내가 실무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를 직접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니까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유동규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자기가 사장 직무대행일 때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벌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곱씹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게 거짓말인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상 대장동의 수익 구조 자체를 유동규 씨가 만든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누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내부 비판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반문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정말로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기사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고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던 기사죠.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겠다, 대장동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씨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유씨가 제멋대로 발표한 거래요. 대장동 개발은 분명히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변함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유씨가 누굽니까? 바로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가 지금 2012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재명 시장이 됐건 성남시가 됐건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다,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 갑자기 유씨라고 하는 인간이 제멋대로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민간 시행사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계자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민간 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도 유동규 씨는 뭐라고 합니까? 비판의 목소리나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해가지고 잠적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입장 표명을 뭘 하겠다라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10년 뒤에 부동산 상황이 어떨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가? 저 얘기는 누구랑 지금 같은 입장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예측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 지사가
2013년도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장동 용도 변경만 하면은 수백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긴다.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써놨죠. 대장동 개발은 판교의 금싸라기 땅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도 뭐라고 합니까? 이미 배당금이 나와 있지 않냐? 어떻게 배당금이 나올 수가 있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왜 유동규가 됐건 이재명이 됐건 계속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주장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그렇게나 많은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천대유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대장동에서 아파트 부지 12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 A1과 A2 그리고 A11과 A12 요게 이제 화천대유 소유였습니다. 공용부지를 제외하고 전체 민간 택지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택지인데요. 문제는 저곳이 경쟁 입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놀랍게도 183대 1이었습니다.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는 침소봉대식 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20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성남의 뜰 말고도 다른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뜰만 유일하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던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0점 만점 중에서 20점, 이래버리면 적은 숫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차이로 보게 된다면 20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유동규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그게 특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산업은행이 됐건 메리츠가 됐건 이런 지금 기업들이 사실상 끼워넣기 식으로 여기에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고서야 1조가 넘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이렇게나 지금 거대한 사업에서 20점 점수를 챙기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관련자가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다 잘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20점 상대 점수를 챙기지 않았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동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김만배 씨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이고 권순일이 됐거나 박용수가 됐거나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